자, 여러분 잘 쉬었다가 왔나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비교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이제 갑국과 을국이 있고요. 이제 한 명의 농부가 이번에 이제 생산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기는 한데 한번 좀 풀어봅시다. 한 명의 농부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갑국은 곡물을 10톤을 생산을 하고 육류를 10톤을 생산을 해요. 을국은 3톤을 생산을 하고 육류는 6톤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절대 우위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노트북에. 그래서 형광펜 사용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화살표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곡물류나 육류에 있어서 각국이 다 절대 우위에 있는 건 알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일단 2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생산량이 높아요. 자,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어느 나라가 모든 것에 절대 우위가 있다 해서 각국이 곡물도 생산을 하고 육류도 생산하게 되면 이게 자급자족적인 경제 체제면 큰 문제가 없지만 오늘과 같이 국제적인 무역이 이렇게 일어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 시대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갑국이 하고 어떤 것들을 을국이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교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빨리 문제를 보고 답이 몇 번인가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시간을 드릴게요. 자, 생각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곡물류, 예를 들어 갑국이 곡물을 생산한다 할 때 육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10톤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회비용은 1입니다. 그죠?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을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 육, 육류를 이제 포기를 하고 곡물을 한다 생각을 하면 이게 기회비용이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것 분의 위에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육류를 생산을 한다. 라고 놓고 본다면 아, 곡물을 버리는 거잖아요. 곡물을 버리게 되면 예, 요것이 기준이 되어서 3분의 6이 되어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커요. 그쵸? 그래서 곡물류의 기회비용이 을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얘들은 예, 육류를 생산하는 것이 맞죠. 자, 지금 여기가 빠져 있긴 합니다만 을국의 육류 기회비용이고요. 을국의 곡물류 기회비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육류의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육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표가 좀 약간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갑국은 예, 육류나 곡물류나 다 같이 10톤이기 때문에 1이에요. 기회비용이.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을국이 육류에선 조금 더 유리하고 여기는 어차피 같다면 그럼 을국이 육류를 생산하고 갑국이 곡물을 생산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예, 곡물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육류의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을국은 육류를 생산한 것이 맞고 그러니까 곡물이 작다 해서 곡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육류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육류 기회비용. 자, 그러니까 얘는 예, 육류를 생산해야 되고요. 갑국은 예, 곡류를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류는 갑국이 비교의 상품이 아니죠. 예, 비교의는 어디에 있다? 예, 을국이 육류의 비교의 상품입니다. 1번도 틀렸어요. 아까 2번 틀렸죠. 어쨌건 갑국과 을국 사이에는 예, 비교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무역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갑국은 예, 육류에서, 을국은 곡물류에서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 육류로 나타낸 곡물류의 기회비용이 갑국이 을국보다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예, 비교의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이거는 실험실 아주 굉장히 그 진공 상태의 조건을 상당히 단순화시킨 그런 상태의 어떤 실험실과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역 현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각 나라가 자신의 비교 우위를 갖는 산업에 특화를 하면 예, 그러니까 아까 갑국과 을국은 전혀 다른, 예를 들어 하나는 곡물, 하나는 육류, 혹은 뭐 하나는 공산품, 하나는 농산품, 혹은 어떤 한 나라는 반도체, 어떤 한 나라는 자전거와 같이 굉장히 다른 경제적인 여건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죠.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되게 비슷한 경제 여건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역의 규모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전체적인 세계의 무역의 어떤 그 동향을 보면 선진국은 선진국끼리 교역을 하는 것이 좀 크고요. 개도국은 개도국들끼리 예, 그 교육을 하는 그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차적인 무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나라들, 경제적인 여건이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 어쨌거나 어떤 그게 비중이 크던 작던 무역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 그럴 때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 그러니까 산업과 산업 사이의 무역과 같은 동종의 무역, 이런 것들로 좀 범주를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산업 간 무역은 서로 다른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어서 여기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이 많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진국은 되게 기술 집약적이고 개발도상국은 노동력 집약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선진국은 좀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개발도상국은 생산성이나 그 이익의 규모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각근의 비슷한 산업 내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우리가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선진국 간의 무역이 좀 많다. 자, 요거는 한 번쯤 여러분이 새로 접하는 어떤 그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좀 차분히 왜 그럴까? 이 개념이 뭘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좀 자기만의 어떤 이해 회로로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띄워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이 일어나려면 비교우위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교우위에 따라서 국제무역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가보면 비교우위 말고도 무역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되게 이제 평균 원가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포물선을 이루고 있다면 일정 양이 되었을 때 가장 생산 단가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비용은 이렇게 가면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내용으로 뭐 한계라는 단어도 쓰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적절한 정도의 규모, 적절한 정도의 규모가 있을 때 가장 생산성이 낮아진다. 규모가 작아도 비용이 높아지고요. 규모가 너무 커져도 생산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소규모 공장은 보시다시피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은데도 비용이 높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다량 생산을 할 때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규모의 공장은 생산량이 소규모 공장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비용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규모의 공장은 생산량은 엄청 많은데 비용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익이 커지겠죠.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전자 우리나라만 쓰겠다고 하면은 소규모 공장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이 약간 위축됐다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의 조선 이게 배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예, 여러분들이 반도체 뭐 이런 것 삼성전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내 수요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대규모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 바로 이 규모의 경제에 가장 적합한 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 우위 말고도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우리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업종에 있어서 예, 무역이익이 커지면서 예, 이것을 바탕으로 예, 어떻게 보면 상품 경쟁력을 가지고 예,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초기 어떤 학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첨단 산업 같은 것이 예, 그러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서 학습 효과에 따른 무역이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예, 비교이 말고도 무역 발생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인데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것들을 지금 이런 이제 생화학, 제약 이쪽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지금 러시아까지. 예, 그다음에 원래 그 코로나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앞장서서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하나의 그 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 단계쯤 가게 되면 이제 생산의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딱 기술이나 학습이 된 어떤 지식의 양이 딱 갖추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채 예, 다량으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고 혹은 예를 들어 어떤 지금 현재 주가를 올리고 있는 2차 산업전지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 효과에 따른 무역이익이. 자, 그러니까 이런 선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물건은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 우위가 가장 기본적인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한 중요한 개념이라 놓고 본다면 비교 우위 말고도 무역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까요? 예, 규모의 경제. 자, 이 규모의 경제는 다량으로 생산함으로써 예,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의 우위를 점하게 되면 하여튼 세계 여러 나라가 예, 우리나라 자동차도 필요로 하고 배도 필요로 하고 예, 혹은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학습 효과에 따른 무역이익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개발만 되면 거의 뭐 돈방석이 않는 것이고요. 거의 독점적인 기술이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 같은 것들이. 자,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띄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무역 정책, 그것이 이제 국제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역 정책 얘기할 때는요, 딱 두 가지를 개념에 놓아야 돼요. 이건 이미 얘기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자유무역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이에요. 자, 자유무역 정책은 당연히 각 나라가 비교의 원리에 따라 완전히 자유무역을 하면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잘 살게 된다는 굉장히 낙관적 입장이죠. 그쵸? 자, 그래서 현재의 세계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이라 그러나 분위기가 바로 이 자유무역 정책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기구라 그럴까 이런 것이 바로 WTO가 됩니다. 세계무역기구죠. 자, 그래서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밑에 이제 보호무역 정책과 무역 장벽이라는 개념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무역을 함에 있어서 뭔가 불편한 담장 같은 것들을 없애서 자유로이 물건이나 어떤 그 사람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제 자금까지도. 자, 그래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 교역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증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회원 국가들이 이제 이런 무역 장벽 제거나 국제 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 정책에 방해가 되는 어떤 보호무역을 한다거나 부당한 관세를 매긴다거나 혹은 은근히 무슨 규제 정책을 쓴다거나 이럴 때는 이 WTO가 나서서 감사도 하고요. 조사도 하고요. 예를 들어 사법적인 판단도 하고요. 혹은 제재 조치도 가하고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가 되고요. 이건 또 나중에 대해서 다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TA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FTA죠. WTO는 다자간 무역 협의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회원국가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데 여러 나라들 사이에 다자간 협의체라면 FTA는 이제 맺는 두 나라, 예를 들어 한중 FTA, 그쵸? 뭐 예를 들어 한멕시코 FTA, 한칠레 FTA 이런 것처럼 양자간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FTA를 체결을 했다. 그럼 두 나라 사이에 물건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자, 관세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건이 국경을 넘어갈 때 매기는 특별 세금이고 대기 관세는 좀 높아요. 일반 세금보다. 자, 그러니까 이 관세를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자유무역 정책이 그런 거라면 이 앞서서는 자유무역 정책이 이제 있기 전에 보호무역 정책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서로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유무역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특히 보호무역 정책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약간 개도국. 이제 막 발전하려고 하는 나라. 자, 그래서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국제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국의 산업이 자기네 나라의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는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인 거죠. 혹은 농업 같은 거. 특히 우리나라는 이 농업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40쪽을 보시면 쪽단에 유치 산업 혹은 무역 장벽, 수입 할당제, 수출 자율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유치 산업은 한 나라 산업 중에 어떤 나라의 산업 중에 조금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긴데 아직은 덜 컸어요. 우리가 유치하다, 유치원,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아직은 좀 덜 큰 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를 보호해서 빨리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미 막 성인이 되어서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의 산업 제품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아요. 혹은 이제 안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이제 이런 것들은 막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자기네 나라의 농업이나 안보적 측면의 산업이나 특히 유치산업,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은 덜 큰 산업 이런 것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수입을 막는 어떤 억제책을 쓰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현재는 이걸 이제 은근히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 정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거는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를 함부로 매기면은 이것도 이렇게 지탄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관세 아닌데 뭔가 장벽을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것이냐? 수입 할당제인 거죠. 자, 수입 할당제는
한 국가가 어떤 물건을 수입할 수 있는 양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입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예, 수입을 규제하게 돼. 그래서 그 수입 할당제는 예, 수입을 규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출 자율 규제는 이제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에다가 예, 이제 수입하는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에다가 뭔가 은근히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 쪽에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덜 수출하게 하는 제도예요. 참 이게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한 나라가 뭔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올 때 수입할 수 있는 양을 국가 자체적으로 예, 제한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상대방 국가에 은근히 압력을 가해서 상대방 나라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쵸? 자, 어쨌건 예,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그동안은 관세를 통한 거였는데 이 관세가 말하자면 불평등하다 내지는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은 은근한 방식 비관세 무역 장벽을 많이 둡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입 할당제와 수출 자율 규제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